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기본 10% 관세 부과와 새로운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 사회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 지역에 심한 폭우를 동반한 토네이도가 예보됐습니다. 주민 수천만 명이 악천후주의보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한인 여성이 한인 노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폰지 사기를 벌이다 기소됐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 발병 위험을 20%가량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25%, 중국에 34%, 유럽연합에는 20%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대상국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표를 만들어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요, 한국은 미국의 50%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국은 한국의 그 절반인 25%를 부과하겠다고 표기했습니다. 또 일본에는 24%, 중국엔 34%, 유럽연합엔 20%, 인도엔 26%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표 왼쪽엔 해당 국가가 미국에 부과한다는 관세율이 표기됐는데 이것보다는 낮게 책정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나라별로 관세율을 차등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산자부 장관이 와서 한미 FTA에 따라 관세가 거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했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전혀 바뀌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또 특별히 한국차에 대한 언급을 별도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 대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April 2nd, 2025 will forever be remembered as the day American industry was reborn, the day America's destiny was reclaimed. 워싱턴에서 한미일 협력 관련한 좌담회도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 시절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지낸 모한다스는 한국과 일본 같은 선진기술 동맹국들은 향후 협상에서 카드를 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이 가장 중요한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응하려면 한일 두 나라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더구나 반도체, 바이오 등 각종 기술이 있다는 점도 미국이 쉽게 두 나라를 홀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인 만큼 이런 상황을 지렛대로 해서 현명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발표 전 뉴욕 증시는 마감했는데 일단 하락 출발은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소폭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방향성이 분명해졌다는 점에 기대를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세 정책에 부정적이란 여론조사 결과는 또 나왔습니다. 마르케르테 로스쿨이 1021명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거란 답변이 58%로 과반이었고 반대로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28%에 불과했습니다. 텃밭 민심도 바뀌는 양상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트럼프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도 두 곳에서 하원 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공화당이 모두 수성하긴 했지만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30%대의 차이로 낙승한 것과 비교하면요, 그 격차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또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도 있었는데 여기에선 진보 성향 후보가 승리해서 진보 우위 구도가 유지됐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모두 보수 후보를 지지했는데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민심 이반이 감지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나라별로 온도차가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단호히 반격한다며 이미 강공 대응 모드를 예고했고요.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유럽 역시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이미 42조 원 이상의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두 정상이 전화 통화도 했는데요. 캐나다는 강공인 반면에 멕시코 쉐인바움 대통령은 즉각 보복 관세를 매기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면서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두고
실용주의적 접근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포괄적 전략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런 대응 기조가 유지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 세계가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에 최악의 경우엔 최대 2천조 원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는데 앞으로 전개될 각국의 대응과 협상 과정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구조조정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정부 효율부의 일론 머스크가 곧 물러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측근들에게 말했다는 건데 백악관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효율부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곧 그만두게 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 강요들과 측근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 CEO인 머스크는 이해충돌 규정을 면제받는 특별공무원 자격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는데 오는 5월 말이나 6월 초쯤으로 예상됐던 임기가 단축될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머스크를 치켜세우며 그가 추진하고 있는 연방정부 인력 감축 등의 정책을 옹호해 왔습니다. He wants to, but I'd keep him as long as I could keep him. He's a very talented guy. 하지만 폴리티코는 머스크가 백악관 지휘 계통을 통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SNS에 먼저 공유하는 등 잇따른 돌출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행정부 내 불만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머스크가 물러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백악관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해당 기사가 쓰레기라고 비난하며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업무를 마치고 난 뒤 공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보수 후보 당선을 위해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 290억 원을 쏟아붓고도 큰 격차로 낙선하는 등 미국 현지에서는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트럼프 정부엔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머스크가 공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는 5% 넘게 급등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LA 시간으로 내일 저녁 7시에 발표됩니다.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을 앞두고 미국 전역의 한인사회도 결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인사회는 정치 성향에 따라 찬반 의견이 엇갈리지만 대다수는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라며 선고 이후 진영 간의 갈등 심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이 탄핵 심판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를 보고 있고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쪽 사이드가 미주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다양한 액티비티를 오르게나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또 이루어질까 봐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인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헌재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논란과 증거 인정 문제를 이유로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반대로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입장에서 만장일치 인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의 거취는 물론 한국 정치 전반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 미 중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와 토네이도가 예보되면서 수천만 명의 주민들에게 악천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수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최대 시속 80마일의 강풍과 2인치 이상의 우박 그리고 강력한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현재 아칸소와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터키를 포함한 8개 주, 15개 도시에서 약 5,900만 명이 악천후 경보를 받았으며 존스버로, 멤피스, 퍼드커 등은 가장 위험한 중심 지역으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멤피스 지역에는 최고 등급의 토네이도 경보와 폭우 경보가 동시에 내려졌고 일부 지역에는 주말 동안 최대 15인치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한 아칸소에서 오하이오까지 약 2,200만 명에게는 대피 권고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앞서 오클라호마와 미주리 일대에는 이미 강력한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가 건물 파손과 정전 등 극심한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기상 당국은 이번 사태가 토네이도 등급 3단계 이상이 여러 차례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역사상 유례 없는 돌발성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주 페더럴웨이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이 한인 노인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폰지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워싱턴주 연방검찰은 52살 한인 여성 제니 윤정 리 씨가 투자 전문가인 척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3월 21일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리 씨는 자신을 경력 있는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최소 28명으로부터 300만 달러 이상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 씨는 연 10% 수익 보장, 위험 없는 고수익이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로는 해당 자금이 투자에 쓰이지 않고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90만 달러 이상은 카지노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리 씨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마치 합법적인 투자 회사처럼 보이도록 꾸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직접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리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혐의 하나당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상 포진 백신이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과 독일 연구진은 영국 웨일스 지역의 60세 이상 28만 명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상 포진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 이내 치매 발병률이 20%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질 때 재활성화되며 나타나는 질환으로 신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염증 반응을 줄이고 바이러스 재활성화를 막는 방식으로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50세 이상이라면 백신을 고려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대규모 관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임상 시험을 통해 백신의 치매 예방 효과를 더욱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백신 라벨에 치매 예방 관련 문구를 추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가 우편 서비스 기준을 변경하면서 미 전역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USPS는 1급 우편물의 75%는 기존 배송 속도를 유지하고 14%는 더 빨라지며 11%는 다소 느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1급 우편물은 여전히 최대 5일 안에 배달되며 우편 배달원들이 더 이른 시각에 출발하고 기존보다 먼 거리까지 배송할 수 있도록 해 외곽 지역 고객들에게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편 추적 시스템이 3단계로 세분화되면서 고객들은 우편물이 어디에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번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정확한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고객들은 USPS 웹사이트에 접속해 우편 번호를 입력하면 지역별 예상 배송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PS는 현재 미국 내 1억 6,900만 개 주소에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급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승객과 승무원 수백 명이 노로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영국 사우샘프턴에 출발해 뉴욕에 도착한 큐나드 라인의 퀸 메리 2호에서 지난 3월 18일 처음으로 노로바이러스 발병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전체 탑승객 2,538명 중 승객 224명과 승무원 17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감염자들은 선내에서 격리 조치 중입니다. 퀸메리 2호는 지난 3월 8일 출항해 카리브해를 경유한 뒤 오는 4월 6일 영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층에 영향을 미치며 증상이 사라진 뒤에도 최대 2주 동안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CDC는 승무원들이 선박의 소독과 방역을 강화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된 인기 드레싱이 알레르기 성분 표기 누락으로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핫 허니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에 땅콩과 대두, 참깨, 밀 성분에 대한 표기가 빠져 있어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워싱턴 DC를 포함해 애리조나, 조지아, 텍사스 등 17개 주에서 판매됐으며 유통기한은 2025년 5월 27일로 표기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상 반응이나 소비자 불만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트레이더조는 예방 차원에서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폐기하거나 매장에 반품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하와이 최대 지역 은행 중 하나인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와의 합병을 마무리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지주사 호프 뱅크옵은 오늘 하와이 호놀룰루에 본사를 둔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의 지주회사인 테리토리얼 뱅크옵과의 합병이 공식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병에 따라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는 앞으로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 오브 호프 사업부라는 명칭으로 운영됩니다. 케빈 킴 행장은 이번 합병을 통해 테리토리얼의 고객과 직원들을 환영한다며 뱅크 오브 호프가 미주 본토와 하와이를 아우르는 다문화 지역 최대 은행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합병은 뱅크 오브 호프의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하와이 내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미국 사업권 인수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주말로 예정된 틱톡의 매각 기한을 앞두고 매각 책임자인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미국 사업권 인수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전에서 아마존이 가장 주목받는 입찰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마존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번 틱톡 인수가 불발될 경우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인수 기한을 연장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틱톡 인수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틱톡 미국 사업권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 단체로는 LA 다저스 구단주였던 프랭크 맥코트가 이끄는 컨소시엄, 오라클, 블랙스톤을 비롯한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이 있습니다. 영화 탑건의 아이스맨 역할로 사랑받았던 배우 발 킬머가 65세 나이로 숨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유족들의 발표를 인용해 발 킬머가 어제 저녁 LA 자택에서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959년 LA에서 태어난 발 킬머는 1984년 영화 특급 비밀로 데뷔 후 탑건의 아이스맨, 배트맨 포에버의 배트맨 역할을 맡으며 할리우드의 대표 스타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2014년 후두암 판정으로 긴 투병 생활을 이어갔던 발 킬머는 기관 절개 수술로 목소리를 거의 잃은 상태에서도 2022년 영화 탑건 매버릭에 출연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휴전을 파기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구호물품 공급마저 봉쇄하면서 식량과 의료물품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질이 모두 풀려날 때까지 봉쇄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이스라엘은 군사작전도 확대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한 빵집. 선반이 텅 비었고 제빵 기계들은 모두 멈췄습니다. 굶주린 어른들과 아이들은 빵집 앞에 진을 쳤습니다. فوق القصف والحرب كمان من الجوع هذا مش كلام احنا يعني بدنا اي حد يتدخل لنا. 휴전 파기 이후 이스라엘은 밀가루와 연료 등 구호물품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가자 지구에 있는 빵집 25곳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기간 중에 쌓아둔 구호품도 바닥을 드러내면서 굶주림으로 인한 기근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احنا لا شغله ولا عمله ولا حاجه احنا قاعدين والمخابز وقفت العمل. 의료 물품도 고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수술까지 마취 없이 해야 한다며 가자 주민에게 느린 죽음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 중이라는 국제사회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자지구 최남부 지역까지 지상 공격을 확대하며 재점령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הלילה ברצועת עזה העברנו הילוך. צה"ל תופס שטחים, מכה במחבלים, הורס את התשתיות, ואנחנו עושים דבר נוסף. 가자지구 측은 현지 시간 2일에만 임신한 여성과 어린이 등 최소 7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이후 지금까지 숨진 사람은 5만 명이 넘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고일이 정해진 지 이틀째였던 어제도 헌법재판관들은 최종 결정문에 담길 문구 등을 다듬기 위해 평일을 이어갔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어제도 오전에 모여 평일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판관들은 그제 평결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결론은 정한 상태입니다. 어제부터는 최종 결정문에 담길 내용과 문구 등을 다듬는 데 집중했을 걸로 보입니다. 재판관은 물론 직원들 역시 점심시간 헌재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먹거나 구내 식당을 이용하며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전 국민의 시선이 헌재로 쏠리면서 헌재 안팎의 경비도 더 삼엄해졌습니다. 선고기일 통지 이후 전반적인 경호 경비 상황이 달라진 게 체감될 정도였습니다. 헌재 정문에 배치된 직원과 경찰의 숫자가 늘어나고 검문 검색이 강화됐고 재판관 신변 보호 임무를 맡는 전담 경호팀 인력도 대폭 늘렸습니다. 헌재는 선고 생중계와 함께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선고인 만큼 방청 신청 열기도 매우 뜨겁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7만 5천 명이 방청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하려는 동시 접속자는 한때 9만 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는데 현재까지 경쟁률은 3,750대 1에 달합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최종 경쟁률이었던 796대 1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고 당일 모습을 드러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가 정해지면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여야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 약속을 하라며 압박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승복은 대통령과 여당이 하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탄핵 기각! 대통령 복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 대신 야당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한다고 약속했는데 야당은 말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제 심판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그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특히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SNS에 헌재가 불완전한 정족수로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쓴 걸 두고선 반헌법적인 언사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맹비판했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린다던 지도부와 달리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 농성을 이어갔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의 의회 독재를 심판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논리를 여전히 되풀이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입법 폭주, 의회 독재에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핵 심판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에서 벗어난 민주당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헌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당부했습니다.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 승복을 약속하라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고 오기를 부리고 있는데 누구한테 승복을 요구하냐고 맞받았습니다.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이 대표는 박홍근 의원의 불복 발언 논란을 의식한 듯 소속 의원들에게 언행을 조심해달라고 당부하며 내부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국회도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며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 모두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리며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부산시 교육감에는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됐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 5곳 중 3곳은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첫 지자체장을 배출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격전지로 꼽힌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3파전에선 진보 진영의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이 승리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탄핵 반대를 내걸고 나섰고 최윤홍 전 부산시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도 후보로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정말 부산 교육을 정상화시켜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를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 5곳 중 3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경남 거제에선 전직 거제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75%를 득표하면서 38.12%를 득표한 거제 부시장 출신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선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득표율 51.86%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선 12.3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론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52%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데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가 출마한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선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야권 접전지로 61.8%의 투표율을 보인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꺾고 승리했습니다. 삼선 군의원을 지낸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문재인 정부 행정관 출신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904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남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래 첫 지자체장을 배출하며 호남에서의 기반을 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올해 초 2억 명이 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1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파악한 제보자가 X측에 알린 지 3개월이 지나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자 결국 사안을 공론화한 것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브스와 매셔블 등 외신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분석팀 세이프티 디텍티브는 해커 게시판에서 X 관련 대규모 데이터 유출을 알리는 게시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싱킹1이라는 작성자는 지난 1월 약 28억 개 계정에서 총 400GB 분량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2억여 명의 이메일 주소, 이름, 팔로워 정보 등이 담긴 파일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세이프티 디텍티브는 표본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실제 X 이용자 정보와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유출 경로나 배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작성자는 이번 유출은 대량 해고로 불만을 품은 내부 직원의 소행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X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유출 정보가 피싱이나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서해 남포에서 건조 중인 신형 군함에 수직 발사대를 장착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갑판에 수십 기의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구조물이 포착된 겁니다.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최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전방에 32기, 후방에 일부 추가 탑재가 가능한 규모의 수직 구멍들을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당 군함 건조 현장을 시찰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우리 군은 이를 4,000톤급 호위함으로 보고 함대지 미사일 탑재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루이스 연구원은 북한이 수직 발사대에 호환되는 미사일을 개발해왔지만 실제 군함에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재래식 전력 증가와 함께 미사일 수출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 인근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덮치며 많은 건물이 붕괴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났는데요. 미얀마 국영 MRTV는 지진 발생 엿새째인 이날까지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핵심 반군 형제동맹은 지진 구조 지원을 위해 한 달간 방어 활동 외에 공격적인 군사작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요. 미얀마 군사정부도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해 이번 달 22일까지 일시 휴전에 들어간다며 이를 국가 재건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교전이 멈추는 동안 반군이 전열을 가다듬거나 국가를 공격할 경우 군부가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체코 정부가 군에 입대하는 신병에게 최대 6천만 원이 넘는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체코 의회는 3개월간 군사훈련을 마치고 일시불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우리 돈 약 1,590만 원에서 최대 6,3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주택, 통근 수당 등 다른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내용의 직업군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7년 이상 장기 복무를 계약하면 최대 2,85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체코는 소련 해체 이후 199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면서 2004년 징병제를 폐지했는데요. 1993년 병력이 10만 명에 육박했지만 유럽 전역의 군축 흐름 속에 현재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복무 연령대 청년들의 입대 기피 현상까지 겹치며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서울 한 시내버스에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탑승을 돕기 위해 기사와 승객들이 도움을 건넨 일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전했는데요.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달 21일 승객들이 줄줄이 버스에 승차합니다. 이때 베테랑 버스기사 눈에 안내견과 버스에 오른 한 남성 승객이 포착됐는데요. 기사는 시각장애인임을 직감했지만 당시 버스는 만석인 상황. 버스기사는 다른 승객들에게 죄송하지만 자리 좀 양보해달라 요청했고요. 한 승객이 흔쾌히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착석하기까지 1분 가까이 출발이 지연됐지만 그 누구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고요. 기사와 승객의 발빠른 대처로 시각장애인 승객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향했습니다. 선행의 주인공인 신촌교통 소속 방승용 기사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편히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인근 도로, 차도에 녹색 신호가 켜졌음에도 도로 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차량이 속도를 줄여 주행을 이어가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한 커플이 차도 신호를 무시한 채 삼각대를 펴고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뒤늦게 차를 보고 비키는가 싶더니 보행자 신호로 바뀌자 다시 사진을 찍고요. 또다시 차도 신호는 무시한 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합니다. 해운대 해변 열차가 지나는 이곳은 일본 만화 속 한 장면과 풍경이 비슷해 최근 여행객들이 인증사진을 남기는 명소가 되었다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러다 사고 나면 또 누구를 탓하려고 하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 강진의 국경을 접한 중국 원난성에서도 지진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당시 강한 진동에도 끝까지 학생을 지킨 중국의 한 선생님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교실 천장에 걸린 조명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수업 중 갑작스레 강한 진동을 느낀 학생들, 공포에 질리고 말았는데요. 건물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선생님은 침착하게 학생들에게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라고 지시합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선생님, 잠시 뒤 흔들림이 줄어들자 즉시 대피 명령을 내리고요. 학생들은 서둘러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학생들 모두 안전하게 탈출한 뒤에야 선생님은 비로소 교실을 빠져나갔고요. 침착한 대처 끝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SNS에서 확산하면서 누리꾼들은 진정한 희생 정신이라며 위험한 상황에서 학생들 안전부터 확보한 선생님에게 칭찬을 전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한 소방대원이 위기에 처한 동물 구조에 나섰는데요. 바로 라바콘 입구에 낀 새끼 고양이입니다. 영상 속 고양이는 좁은 구멍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 좁은 곳에 어쩌다 머리를 넣었는지 새끼 고양이는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소방대원이 고양이 머리를 조심스럽게 뒤로 밀어내 가까스로 고양이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모습이 멋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2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